지금 이제 대선 다음 날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평소라면 대선 결과 분석하고 이런 것도 네. 바쁜데 네. 오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입장을 했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오후에 이제 인선 발표한다고 네. 하고 벌써부터 대선 결과는 끝, 이제부터 업무 시작, 자 일하자, 약간 이런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그제 일괄 사표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대선 투표 하루 전인 2일 날 사표를 냈는데 이거 뭐 관례적인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졌던 조기 대선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이죠. 그 이틀 전에 사표를 다 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리를 해버리면 국무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우리 헌법 88조에 따르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이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고 이런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76일 동안 박근혜 전 정부의 그 관료들과 이렇게 같이 좀 섞여 있었다고 해요. 완벽하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만 국무회의를 연 건 76일 이후였다고 하니까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때도 아마 황교안 전 총리만 좀 상징적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수리를 했고 오늘도 아마 뭐 가능하다면 이주호 부총리 혹은 뭐 없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좀 선별해서 네. 수리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좀 이제 관심사 중 하나가 인선이잖아요. 네. 오후에 이제 새 정부 이끌어갈 주요 인선 빅3죠. 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발표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요. 근데 많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와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후보로는 그 사선의 김민석 의원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김민석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니어가지고 유력하다고 제가 점. 말씀드렸어요. 네. 유력합니다. 그 86 운동권 세대로 유명하고요. 96년 15대 총선에서 32살로 이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적 부침들이 좀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대 총선에서 재기해서 성공을 했고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지금은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 의원 하면 아시겠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해서 미리 이제 당시 이재명 그 당대표에게 귀띔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은 네, 이제 내정됐다, 가장 네, 유력하다라고 네.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충리로 뭐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중에서는 뭐 경제형 국무총리 후보자로 박용만 전 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되기도 하고 뭐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좀 통화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통화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용만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전화가 오는데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총리를 오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이분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도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계에서 가장 좀 신망이 높으신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뭔가 재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그 양 정부를 거치면서 좀 오르내린 분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분이 거절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김민석 의원이 가장 유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거론이 자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워낙 경제통을 알려졌기 때문에 거론이 되긴 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OECD도 그러고 한은도 그러고 반으로 자꾸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하는 총재 자리를 쉽게 놓을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베스트로 이분이 자리를 옮긴다면 경제부총리 정도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이제 이분을 옮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정동원 의원 이름도 여기저기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정동영 의원은 그 선거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정동영 의원은 히스토리를 좀 아시겠지만 원래 이재명 대통령 정치 입문이 정동영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계였던 한때가 있었는데 그게 2007년 대선 때였는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도 워낙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른바 정통이라는 조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을 줬고 그때 아마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당신이 대선에 나간다면 내가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당신을 후원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끈끈한 사이예요. 그래서 대선 전부터 아마 국정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총리 후보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정원장에 좀 맞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는 썰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총리나 뭐 지금으로서는 국정원장 후보로는 거론되지 않고 있고 지금 국정원장 후보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가장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그 삼선의 강훈식 의원이 일찌감치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일찌감치 이제 내정됐다는 게 좀 파다하게 나왔었는데요. 이분은 계파가 없는 걸로 유명해요. 계파가 없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실력파 전략통으로 대선 기간 동안 이제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발탁이 됐고 또 친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인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쓴다는 걸 이제 알릴 수 있는 분이 바로 강훈식 의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원칙은 유능함과 충직함이라고 하는데 이 충직함이 이재명에 대한 충직함이 아니라 이 국민들을 향한 충직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쓰겠다. 내가 친한 사람만 쓰면은 내가 왜 정치를 하겠냐. 장사를 하지. 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계파에 상관없이 등용하겠다는 철학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비서실장 가려면 의원직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고민이죠. 사실 왜냐하면 비서실장만 해도 이게 비서잖아요. 국무총리만 해도 배지를 안 내려놓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대통령이 비서로 국회의원이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때 문희상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때는 그 임태희 비서실장 선례가 있기는 한데 고민이 좀 되겠지만 사실 이게 나쁘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비서실장이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더라도 이분이 또 충남지사에 관심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경험을 쌓아서 내년 지방선거에 또 1년 정도 하시고 좀 초기 기틀만 다져주시고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 비서실장이면 굉장히 그립이 세니까 또 그것도 나름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 패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물론 배지가 워낙 또 소중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당장 보좌해야 되니까 대통령실 수석참모진도 오늘 바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이 되던데요. 네, 가장 중요한 그 포스트 중에 하나가 정책실장인데요. 여기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데요. 그 도지사 시절 때부터 기본소득 시리즈를 창안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네줘서 굉장히 그 시리즈로 좀 떴잖아요. 네. 그런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르내리고 있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이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 이분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양쪽 다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으로는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분은 친명그룹인 7인의 소속이어서 굉장히 신뢰가 두텁다고 하고 민정수석에는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고 또 특수검찰통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에는 비례대표인 강유정 의원설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김현지 보좌관이라고 제가 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 성남 라인으로 분류가 돼요. 아주 옆에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분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그 총무 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국가안보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외교, 국방, 통일을 다 관장을 그럼요. 하고 있고 네. 또 이번에는 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교관 출신을 쓸 거라는 관측이 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미 정무공사도 하셨고 주 러시아 대사도 하셨고 상당히 외교관 커리어가 긴데다가 지난 대선 때도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 계엄의 밤이라고 해야 될지 새벽이라고 해야 될지 그때 사실 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통화가 안 됐죠. 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위성락 의원이 주미 대사에게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쓴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미국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반응을 바로 이끌어냈던 비화가 있어서 상당히 이분도 신뢰가 두텁다고 합니다. 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역대 최다 표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네. 뭐 아까도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애매한 승리, 뭐 해석 투쟁이 나올 것이다. 당내 이제 당권 투쟁, 해석 투쟁 이런 얘기 하던데 요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워낙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뭐 친윤과 친한으로 굉장히 나눠서 싸웠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이 뭐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뭐 몇 번 사과하는 듯 하긴 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았고 특히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이 끝까지 안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잖아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겨우 선거 앞두고 며칠 전에서야 겨우 꺼냈는데 그마저도 윤상현 의원이 선 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거기에 또 김문수 후보는 개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탄핵 프레임이 걸려있는 이 당이 비상계엄과 탄핵 프레임이 걸려있는데 입장 정리도 못하고 또 김문수 후보 자체가 상당히 극우적이잖아요.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아스팔트 전사로서의 이런 이력 같은 게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세웠고 그나마 또 뽑혀놓고도 또 한독수로 갈아끼운다는 그 새벽에 그 난리를 또 치렀고 이러니까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중도층이 상당수가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한 41%는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걸로 봐야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랄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진 층이 그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인정은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반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격차가 워낙 20%포인트 정도 났는데 뭐 8.33 뭐 이 정도면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차이가 작은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15대 대선 때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때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차이가 1.6%포인트 차이였고요.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차이는 2.3%포인트였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때 차이는 3.6%포인트고 그래서 뭐 지난 대선 다 아시겠지만 0.73%포인트고 사실 8%가 넘으면 상당히 큰 차이고 굉장히 큰 패배잖아요. 역대 최대 그럼요. 표차잖아요. 네. 400만 표가 넘었는데 이걸 정신 승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8% 넘으면 사실 이렇게 애매하다고 말하는 건 뭔가 좀 국민의힘에 힘을 좀 실어주려는 뭔가 위로를 해주려는 말일 수는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죠. 앞자리가 4일까 3일까가 굉장히 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쨌든 4는 찍었으니까라는 네. 면에서 뭔가 네.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아침 일찍 SNS를 올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친윤 나가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너무 우리는 기득권 정치인들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겠다. 그리고 국민이 먼저인 정체를 바로 세우겠다. 이 말 자체를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원 유세도 아니죠. 어쨌든 유세를 하는 동안 내내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이름을 연호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 동안 내내도 이제 자기
뭐 입장이랄까 아니면 미리 이렇게 뭐 전당대 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친윤들은 어제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다른 방송에 이렇게 패널로 대선 개표 방송 패널로 참석하셨던 그 친윤 의원들도 그런 언급을 계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패배는 사실상 확정돼 있었던 거니까 이제부터는 나가시고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천명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노년층과 이른바 뜰딱 틀딱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 기자는 미래가 없다. 정당 해산 청구에 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고 니들이 사육에 가득 찬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뭐 한마디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코박콩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나가라 그런다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당내 분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시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정작 본인이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이런 말을 이제서야 뭐 옳은 말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본인의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닥 그렇게 설득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형광님이 매일 정치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네. 하셨는데 은퇴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은퇴는 절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내용이 대선 이후에 본격화될 조짐이에요. 지금 뭐 벌써부터 어떤 분들은 파폰각이다. 관전 재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대선 기간 내내부터 사실 뭐 본인 장사다 이거 네. 지방선거 노리는 거다 뭐 이거 당권 운동이다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선거 내내 사실 대선 선거운동 동안 뭐 친윤, 친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 이 세 계파가 싸우는 게 난리도 아니었다고 사실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게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장 뭐 아까 앞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훈 의원도 그 페북에 이렇게 썼잖아요. 국민이 놀랄 만한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즉각 해체하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하루빨리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대위원장도 나가고 원내대표도 나가라. 그런데 아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측하기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뭐 워낙 그때 좀 이상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단식을 하겠다면서 막 단식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단지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으면 일주일 이상 선거운동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 정도는 이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바꾸기는 지금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꾸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당분간 유임하는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게 돌고 있는데요. 그 원내대표 출마할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 그 사표 낸 그 사무총장 사표 낸 박대출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이야기까지는 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라는 말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분들인가요? 네. 김근식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숨어있는 샤이 보수 대신 쪽팔려서 못 찍겠다는 쉐인 보수가 압도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친윤, 친한 뭔가 더 대립과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5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의원총회가 이때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지 그리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을지 이제 결론이 나는데 지금 이제 108명이었다가 김상국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서 107명인데 이들 중에 한 80%는 친윤계 그리고 한 20%는 친한계. 이거 친한계 의원이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으로 봤을 때는 친한계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움은 진짜 팝콘각으로 계속 되겠지만 그 쉽게 이게 뭐 어느 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 정도 갈고 뭐 그것도 뭐 권성동 대표가 버틸 수 도 있기는 한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갈고
그리고 비대위는 그대로 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물론 패배 원인을 놓고 계속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친한계 입장에서는 친윤이 뭐 결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친윤계에서 그걸 용인할 리가 없거든요. 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대선 기간 내내 그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또 신경전이 대구 의원들 사이 대단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배 원인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8.34% 얻어서 네. 1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과와 책임은 모두 내 몫이다, 자기 몫이라고 했는데 개혁신당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돈 문제 8.34, 10%가 안 됐기 때문에 한 푼도 이제 보전을 받지는 보전 아예 못 받는 거죠. 아예 못 선거비. 받죠. 그렇죠. 15% 넘으면 전액, 10% 넘으면 반액인데 전혀 못 받게 돼서 보통 이 개혁신당이 선거 자금으로 쓴 돈이 30억에서 한 4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개혁신당이 나중에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개혁신당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한때 뭐 10% 여론조사에서 넘기도 했었지만 워낙 그 TV 토론에서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자멸하는 자충수를 뒀는데요. 사실 그 발언도 문제였지만 그 뒤에 사과도 한 몇 차례를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그 사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쵸. 거죠. 사실은. 사과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게 사과라고도 할 수 없게 뭐 앞뒤로 토를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저게 사과인가 진정성이 있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게 뭐뭐 했다면 누구도 뭐 이랬는데 이준석 후보의 특징이 뭐 누구도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뭐 정치적 미래가 뭐 지금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대로 된 뭔가 좀 진정성 있는 사과, 저 사람이 진짜 사과를 했다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좀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발언 이후의 태도,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이 무엇을 본인이 잘못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쵸. 부분에 대해서 뭐 젊은 후보다 40대 후보다 뭐 얘기를 했는데 젊다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국일보는 네.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출구조사 결과에 아무래도 이제 성별, 연령별 이렇게 네. 어디서 투표를 했냐 이런 게 드러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표 결과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좀 흘러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선관위에서 이제 집계를 내놓든지 해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구조사 결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조선일보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조선일보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조선일보는 이준석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특히 20대, 30대 남성에서 20에서 30%의 지지를 얻었고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비교적 고르게 낮았어요. 네, 이건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서울 9.94, 경기 8.8, 인천 8.7이었고요. 부산은 7.5, 경남 7.4, 대구 8.2, 경북 6.6, 광주는 6.2, 전남 4.6, 전북 5.4였어요. 그래서 고르게 낮았지 뭐 어느 한쪽에서 고르게 높아야지 고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참 묘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고른 지지를 받았다라고 평가하기 좀 이르고 우리가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하고 30대 남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득표가 낮아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20대 남성은 37.2, 30대 남성은 25.8인데 20대 여성에서도 10, 30대 여성 9, 40대 여성은 3, 50대 여성은 3, 60대 여성은 거의 뭐 2.7보다
그러니까 적겠죠. 다른 연령대에서는 성별을 막론하고 어. 5% 내외로 조사돼서 이걸 뭐 이게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이제 조선일보의 해석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항상 말하는 게 세대 포이론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준석이 오히려 세대 포이론을 주장했다가 자신이 포위됐다.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지하는 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계를 너무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지지층이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전국적인 득표 혹은 앞으로 총선에서 다시 재선하기 위해서 그 골고루 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8.34를 받았긴 하지만 그 이분 지역구가 경기 화성을이죠. 여기서 13.99를 얻었어요. 이게 자기가 전국적으로 받았던 8.34에 비하면 높지만 사실 그 총선 그때 당시 자신이 뽑혔던 총선 투표율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이 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난해 총선에서는 42.41%를 득표했고 그때 민주당 후보는 39, 국민의힘 후보는 17.85%였는데 이렇게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말하는 대로 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 이 사람이 보수의 미래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평가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과연 개혁신당이 지자체장이나 뭐 광역단체장 후보를 몇 명이나 낼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우리가 이번 선거를 봐서 알지만 득표를 10%도 못하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개혁신당 이름을 달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이런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개혁신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